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네.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앞으로 주식시장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수님 영상을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부동산이 또 관심을 가지고 오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또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그런 것들을 제가 듣다가 교수님 영상을 보니까 아니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기는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죠? 예, 우선 저는 뭐 추세 사이클을 구해보는데요. 네. 예, 부동산 집값이 KB 국민은행 기준입니다만은 작년 2022년 6월이 정점이었어요. 네. 이제 8개월 떨어졌거든요. 물론 급락했죠. 예, 그런데 부동산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이 8개월 떨어지고 그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득이나 물가 그다음에 월세 지수 이런 거 가지고 집값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이런 거 평가를 해보더라도 아직도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금리 떨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를 거 아니냐. 예. 작년 3월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간지에서 뭐 저를 부동산의 대세 하락론자, 어떤 분을 대세 상승론자로 비교해 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자가 다시 전화 갔어요. 네. 지금까지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금리가 떨어진다고 그랬지 않느냐.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대세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네. 그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네. 예, 그러는데요. 물론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예요. 금리는 이미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를 보니까 금리, 대출 금액, 경기, 주가 등인데요. 초기에는 금리나 대출 금액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갈수록 경기, 특히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집값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하거든요. 좀 경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기업들 임금 많이 안 올려줄 거예요. 오히려 각 기업들 가면은 요새 다 비용 전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장 가지 말아라.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법인카드 덜 사용해라.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니까요. 집살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집값을 분석해 보면은 초기에는 금리 시차를 두고 경기가 집값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뭐 집값 하락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상당히 오랜 기간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락폭은 많이 축소될 겁니다. 네네. 물론 일부 지역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일부 지역은 뭐 30%, 40% 떨어졌다 그러는데. 제가 그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대구 그 미분양 물량을 보면서요. 건설회사들이 왜 저렇게 수요를 예측했을까? 우리 저 전국 미분양이 7만 5천 가구 1월 되거든요. 근데 대구가 13,000가구나 돼요. 제가 대구를 종종 가는데요. 뭐 학교도 초중고는 다 대구에서 다녔고 네. 지인들도 거기 많이 있는데 난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건설회사들이 많이 졌을까요? 그걸 계획을 했을 때는 몇 년 전이어서 네, 몇년 계속해서 전이요. 이제 그때는 좋을 줄 네. 알았고, 대구는 뭐 의대 진학률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대구 수성구 특히 네. 범호동에 뭐 경신고등학교부터 쭉 나오는 뭐 한 6-7개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는 집만 지으면 학군 때문에 그렇다. 수성구 쪽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제 지인분이 가장 좋은데 이번에 올해 입주하는 주복 예. 주상복합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뭐 18억 19억까지 올라갔다가 예. 지금 뭐 분양 가격 정도 그 예. 이하로 내려왔다라는 얘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대구로 해서 들었지만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1월 말에 7만 5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예, 그게 2009년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였었습니다만은 16만 6천 가구였었거든요. 아직도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요. 예, 저는 조만간 10만 가구 넘어서리라 보고 있어요. 그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지 뭐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보통 일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대구 같은 지방이지 않느냐. 네. 수도권은 미분양이 적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을 비롯한 이 서울의 핵심 지역은 집값이 방어가 될 것이고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죠.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 다 돼갑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강남 같은 데 계속 오를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떨어질 때는 2009년 10년 무렵에요. 강남 아파트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네. 이 공급이 비탄력제니까 수요 상황에 따라 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저는 뭐 요새 정부에서 계속 규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 강남 상구, 용산구는 아직도 집값이 높다고 네. 규제 안 하였죠. 예. 결국은 그 규제까지 풀 풀어줘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 그 영상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 거의 대부분 저도 사실 동의하거든요. 너무 집값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집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우리 가구가 열심히 벌어서 진짜 뭐 한 10몇 년이 아니라 거의 20년이 넘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는 10원도 안 쓰고 이런 구조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산을 축적해 왔는데 과연 소비재로 인식하는 그런 날이 올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까? 저부터도 이런 생각을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 저부터도 뭐예요. 그래도 자산 축적의 수단이지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거든요. 뭐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아주 장기적으로는 좀 생각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집값 그동안 뭐 하락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한다. 그다음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집값을 떠받친 게 우리나라 소득이 꾸준히 증가했고요. 가구 수가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을 떨어지면서 소득 증가 속도 많이 둔화되고 있죠. 네. 중요한 건 가구 수예요. 서울의 경우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요. 2029년이 정점입니다. 2029년. 예. 네.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어요. 그 사이에 한 번 더 오를 겁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 중에서 이제 가구 수마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일부 강남 같은 데는 수요가 늘어가지고 계속 또 떨어졌다 오를 수가 있지만은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와는 또 달리 생각해야 된다. 집도 그냥 단순히 사는 거다. 우리가 소비재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 어르신들 뵐 때마다 그거 충분히 좀 활용하십시오. 그거 꼭 자식들한테 준다고 막 이렇게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쓰시고 자식이 그냥 부모님이 쓰신 만큼 다시 갚으면 그 집은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다 그래서 이걸 못 물려주고 나중에 나라에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는 걸 제가 가볍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처음에는 금리가 중요하지만 부동산에 그러고 나면 금리 요소보다 경기 요소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경기 실물 경기나 이런 부분은 안 좋아질 건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가 더 떨어지고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발 금융위기 뭐 요즘 지금 PF는 아직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 우리나라는 워낙 많으니까 가계부채가 여기에서 오는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나 이렇게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위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글쎄 그게 이제 은행까지 가느냐. 네. 저는 은행까지는 아직 안 가리라 보고 있어요. 사실 97년 외환위기는 부실한 기업, 부실한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은행은 상당히 건전해졌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기가 은행까지 가는 시스템 위기는 아니다. 그런데 비은행 금융회사들, 일부 저축은행, 증권회사들 여기에 많이 관련된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가계부채 지금 우리 원리금 상환 부담비율이 평균 가계 40% 정도 되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소비력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급기한 위기는 아닌데 아까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 잠재 성장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수요 측면에서 소비가 감소하면서 우리 잠재 성장, 경제 성장이 계속 낮아지는 국면. 그러니까
급격한 침체는 아닌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런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 뭐 주식이든 자본주의든 제가 요즘 이제 은행이 정말 중요하구나. 예. 우리가 말하는 은행은 이제 시중은행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보통 1금융권이라고 하는 그 은행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맨날 은행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되는 건가?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그래 은행만 살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대.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뇌하고 심장이 뛰어야 되듯이 나머지 뼈 부러지거나 뭐 손가락이 만약에 잘려도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심장이 멈춰버리면 안 되듯이 은행은 그런 곳이야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인식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맨날 은행은 살리고 난 죽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큰 틀에서 은행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이해가 쉽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뭐 거시경제 공부하면서 네. 우리가 저 피가 잘 돌아야지 우리가 살고 건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피의 실물하고 금융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왜 은행만 살리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은행 14개가 없어졌어요. 경쟁력 있고 이제 구조조정 161조 공적 다음에 해가지고 뭐 은행은 일부 은행 저렇게 살려놨습니다만은 사실 은행 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은행들이 엄청나게 이익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맞습니다. 돈 받아가지고 뭐 이자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뭐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도죠. 어려울 때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은행을 살렸고 은행은 공공재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공적 성격은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거는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지. 허가 산업이에요. 다른 기업하고는 완전 다르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은행이 많은 이익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은행이 이익을 많이 냈다는 거는 결국은 대출금리가 높든지 예금금리가 낮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출금리가 높다는 거는 대출은 주로 기업들이 하니까 기업들이 이자 부담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금금리가 낮다는 건 주로 예금은 가계가 하지 않습니까? 가계나 기업 이익을 은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져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은행이 저는 지나치게 많이 이익 내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은행이 많이 이익을 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은행은 제가 뭐 허가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하고 일반 고객 둘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일반 기업 같으면은 이익 많이 내가지고 주주한테 많이 환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은행은 일반 기업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 그 은행이 패러독스라 그래서 돈 없는 사람한테는 돈 빌려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안 준다 그러고 돈이 신용이 되게 좋은 사람한테는 싸게 주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비싸게 빌려준다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크게 변할 가능성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없죠. 은행이라는 거는 신용 아닙니까? 신용.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요. 당신들이 이제 직장 들어가서 결혼하고 집 사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금융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 근데 은행 가면은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4%인데 이게 비은행 금융으로 가면 일부 비은행 금융 10%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비은행 금융으로 가겠습니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싼 금리로 비은행 금융 가서 돈을 빌렸어야 되죠. 그래서 농담입니다만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돈 빌릴 때 은행까지만 가거라. 그만큼 신뢰를 쌓고 살아라. 그런 의미인데요. 은행, 그 금융회사 속성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비싼 금리로 대출 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사는 이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이구나라는 걸 그 시점부터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나쁜 집단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토대 위에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지금 현존하는 시스템 중에는 그래도 가장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본인의 노력만큼 얻어갈 수 있는 이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한번 이해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고요. 3월이고 날씨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이런데 혹시 여기 증시각도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어떤 말씀인지 지금 편안하게 해주면서 마무리 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저는 뭐 요새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예일 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은 금융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특히 그저 금융회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통합개미운동 같은 때는 계속 그 좋다는 자료만 많이 내고 그럴 때 좀 중립적인 자료를 내고요. 또 뭐 2200m로 떨어졌을 때는 주가가 저평가됐거든요. 네. 이럴 때는 또 긍정적으로 중립적인 이런 자료를 내고 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금융회사가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으면 우리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하반기 조정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조정을 보일 때 또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우리가 코스피가 3,000 넘었을 때 뭐 그때는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평가하면 20-30번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시장 관심 가졌죠. 네. 근데 지금 저평가 영역에서 더 주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수님을 주식 시장이 이제 조금 많이 고평가돼서 올랐습니다라고 하는 뷰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러시면, 그러니까 시장이 좀 변해서 그런 것 같으시면 꼭 저희 채널에 나와서 또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농사도 풍년이 되시길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신 여러분의 자산도 뭐예요? 풍성하게 풍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